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정당 체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42개 국가들의 정당 체제를 비교했었죠. 그래서 정당의 수, 그 다음에 정당들의 그런 입장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의 정당 체제는 전 세계 선진 국가들 중에서 그리고 뭐 선진국가가 아닌 국가들을 다 포함해도 가장 협의한 정당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즉 달리 얘기하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매우 작다. 그래서 내가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처럼 정당 체제가 협의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정당 간의 정책적인 입장 차이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정책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언젠가 뭐 이렇게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님들이 얘기할 때 들어보면 뭐 다 그놈이 그놈이라 똑같은 놈들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정책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정당들이. 그러면은 유권자들은 어떤 식으로 투표하냐면 정책을 보지 않고 비정책적인 요소들을 그러니까 뭐 후보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 뭐 혈연, 학연, 뭐 지연, 뭐 지역주의 그리고 또 후보들이 내세우는 자신들의 뭐 어떤 능력, 경제 활성화 능력, 뭐 그 밖에 뭐 도덕성 그러니까 정책하고 상관없는 그냥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런 장점, 능력, 이제 그걸 유인가치라고 불러요. 유인가치. 그러니까 유인한 얘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유인한다고 할 때 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과대 광고 또는 허위 광고에 의한 그런 유인 가치라고 한다면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정책적으로 해를 끼칠 정당들에게 유인 가치에 속아서 또는 현혹되어서 잘못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진보 정당에게 지지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진보 정당은 서민들이나 아니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을 표방하니까 그리고 또 자본가나 또 그밖에 뭐 부자들은 보수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게 정책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근데 한국과 같이 정당 간의 정책적인 입장 차이가 없는 국가에서는 유인같이 광고를 하게 되고 정당들이 정책 대결은 피하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단순 다수제 국가에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만 당선되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명한 정책을 제시했다가는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가능한 한 정책은 모호하게 하고 모든 유권자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유인가치.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지역구에 지하철을 건설해 주겠다.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뭘 하겠다. 뭐 예산을 끌어오겠다. 이런 식의 유인가치 경쟁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유인가치가 정말로 실체가 있고 후보가 자신이 경제 활성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진짜로 경제 활성화 능력이 있고 또 지역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진짜로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후보라면 유권자들이 유인가치 투표를 해도 괜찮은데 많은 경우 후보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과시하는 그런 유인가치들은 실체가 없고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한국의 경우 정책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정치 정보가 없는 유권자들, 그런 유권자들이 어떤 유권자들이냐면 소득 수준이 낮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은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잘 인식을 못해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하지만 경제 수준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비교적 선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정책 투표를 하고 자신에게 정책적으로 유리한 후보에게 투표하는데, 소득 수준이 낮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 청년층 또는 저소득층은 자신에게 정책적으로 불리한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정당들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유인가치 투표가 한국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구의 국가에서는 유인가치 투표보다는 정책 투표를 하니까 비교적 정책적으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는 정당들에게 투표를 하게 되고,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민주주의죠. 근데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에게 투표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책적으로 해를 끼치는 정당에게 투표하게 되면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게 여러분 선거와 여론 수업 시간에 내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아까 정당 체제, 한국의 정당 체제가 협의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협의한 정당 체제가 초래하는 결과가 바로 그런 결과예요.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 따라서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또 유권자들은 정책을 보고 투표하지 않고 실체 없는 유인가치에 현혹돼서 잘못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국회를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국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이 국회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매일 싸움만 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어떠한 정책을 펴서 어떠한 입법을 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이로운 행동을,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맨날 상대를 비난하고 싸움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네거티브 캠페인을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실체 없는 유인 가치를 가공 생산해서 그걸 홍보해서 유권자들을 현혹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선거 경쟁, 입법 경쟁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선거 경쟁의 행태 또는 의정 활동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협의한 정당 체제 그리고 단순 다수제, 그 두 가지 요소가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초래하는데, 한국이 바로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특히 선진국가들 중에서 가장 협의한 정당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가공 생산해서 광고하는 허위적인 유인가치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효정당의 수. 실효정당의 수는 여러분 이전에 배웠죠? 그러니까 정당의 수를 계산할 때 정당의 상대적인 크기를 감안해서 계산한 게 실효정당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짙은 색은 실효정당의 수, 그 다음에 회색은 실효의회정당의 수, 실효선거정당, 의회정당.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실효선거정당이 실효의회정당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실효선거정당의 수가 실효의회정당의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선거정당이 의회정당보다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선거에서 득표를 하더라도 그 득표를 한 모든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 4%, 5%이 정도의 득표를 한 후보들은
의회에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평균 한 40% 정도의 득표를 해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40%를 못 얻은 후보들은 정당의 후보들은 의회에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의회에 진입한 정당의 수는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의 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두 그래프를 두 라인을 비교하면 어떤 경우에는 실효 선거 정당의 수하고 실효 의회 정당의 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도 하고 작은 차이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로 선거에서 득표를 한 정당들, 그런 정당들에 비해서 의회에 진입한 정당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군소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할 때 그 진입에서 제외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비례대표적인 선거 결과가 초래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실효 선거 정당의 수와 실효 의회 정당의 수가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각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비슷할수록 그러니까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수록 이 두 지수가 비슷해지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실효 선거 정당의 수와 실효 의회 정당의 수가 완전히 같아지는 경우, 이 둘이 같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배웠던 실효 선거 정당과 의회 정당의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이게 실효 선거 정당의 수의 공식이고 이게 실효 의회 정당의 수의 공식인데 지금 V1이 즉 첫 번째 정당의 득표율이 두 번째 정당의 득표율과 똑같아지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정당의 득표율과 두 번째 정당의 의석률이 똑같아지고 다 이렇게 똑같아지면 그러면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즉 달리 얘기하면 각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이 각각 각 정당들이 얻은 의석률과 일치하게 되면 그러면 두 지수는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 각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이 각 정당들이 얻은 의석률과 같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선거제도가 완벽하게 비례대표적이라는 거죠. 득표율이 완벽하게 의석률로 그대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각 정당들은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례대표적인 선거 결과가 초래되면 그러면 실효 선거 정당의 수와 실효 의회 정당의 수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선거 제도가 동일할 때도 물론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로 바뀌게 되면 실효 정당의 수와 실효 선거 정당의 수와 실효 의회 정당의 수가 비슷해지겠죠.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에서는. 근데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았을 때도 이런 격차가 발생하죠. 어떨 때는 같은 선거제도에서도 이처럼 차이가 적을 때도 있고 차이가 많을 때도 있죠. 그 이유는 왜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정당이 지역구를 싹쓸이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한 석을 넣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 과반수를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지역구에서 두 정당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3에서 7, 8 여러 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한 후보가 꼭 50%를 확보해야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군소정당 후보들이 표를 나눠 가지니까 한 40% 정도만 득표를 해도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40%를 얻은 40%를 가지고 60%의 지역구를 승리하게 되면 그만큼 군소 정당들은 의회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60%를 얻은 한 정당이 주로 의회에서의 의석을 독점하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보여준 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처럼 한 정당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역구에서 평균 40%를 얻어서 의회에서는 60%의 의회의 의석을 얻게 되면 그만큼 의회에서의 의석 집중도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집중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실효 의회 정당의 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 진입한 정당들이 의석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가지게 되면 양당 체제가 되고 점점점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더 많은 승리를 해서 더 많은 지역구를 싹쓸이하게 되면 이처럼 실효 의회 정당의 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보여준 그래프에서 이처럼 실효 선거 정당의 수하고 실효 의회 정당의 수하고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런 경우는 한 정당이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의회의 의석을 집중적으로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들이 얻은 그런 득표율에 비해서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한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돼서 의회는 소수의 정당들만 의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단순 다수제에서는 ENEP하고 ENPP, 그러니까 실효 선거 정당의 수하고 실효 의회 정당의 수의 차이가 커지겠죠. 차이가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집중적으로 가져갈수록 실효 선거 정당과 실효 의회 정당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 승률, 그러니까 한 정당의 지역구 승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면 이렇게 실효 선거정당 ENEP하고 ENPP 실효 의회정당 Effective Number of Parliament Party 그리고 ENEP는 Effective Number of Elective 또는 Electoral Party 하고의 차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한 정당이 지역구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실효 의회 정당의 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노트 이거는 뭐 나무 위키인지 뭐 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강의 노트 PPT에는 없을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요즘에 그 나무 위키를 보면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뭐 정치학 수업에 리포트 쓸 때 뭐 나무 위키나 또 위키피디아도 있죠. 한글로 된 위키피디아. 그걸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총선이나 대선에서 누가 몇 퍼센트 차이로 어떤 지역구에서 승리했는지 그런 모든 정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참고 자료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1980년 이전하고 이렇게 이후하고 그림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정당 체제라는 한 그림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PPT는 옆으로, 이 화면이 옆으로 돼가지고 이 위아래로 긴 이 그림, 위아래로 길게 나온 그림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1980 이전과 80 이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1980 이후를 보면 언제까지 나왔냐면 2016년까지 나왔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체제가,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한국의 정당 체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되게 영국과 같은 국가는 보수당과 그 다음에 노동당이 있고, 거기에 리버럴 파티, 자유당, 어, 자유민주당, 리버럴 데모크래시 있고, 뭐, 그 밖에 뭐, 요즘에는 좀 군소정당이 생기기도 했는데, 노동당과 보수당, 그러니까, 영국을 지배하는 두 주요 정당이죠. 이 주요 정당은, 10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은 주요 정당마저도 계속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공천이 있을 때마다 그 공천에서 탈락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어, 이명박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을 때는 또 친박 계열한테 공천을 안 주니까 또 친박 계열이 탈당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 이름이 친박연대였잖아요. 여기 어디 나오냐? 친박연대. 그러니까 이런 인물 정당도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안철수 씨가 안철수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진국에서 이런 후진적인 그런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건데, 친박연대, 안철수 정당, 이거는 이름 자체가 뭐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이 아니라 어떤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만든 인물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거는 주인인 국민을 대변하는 게 정당인데, 오히려 거꾸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정당을 만들었고, 정치인들이 그런 유력한 정치를 중심으로 이합 집산하는 아주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름도 뭐 수없이 바뀌죠. 먼저 이제 민정당,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김종필, 그 다음에 노태우가 합당해서 만든 민재당,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또 신한국당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당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 다음에 어, 한국당,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미통당. 이처럼 정당의 이름을 자주 바꾸는 이유는 선거에 불리하면은 자기의 그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에 실망을 하고 더 이상 표를 안 주게 생겼으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한나라당 때는 당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이제는 또 빨간색으로, 그전에는 색깔론으로 빨갱이 하면서 진보 진영을 비난하더니 자신들이 이제 빨간 옷을 입더니 이제는 또 핑크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 진보정당이라고 해서 또 다르지 않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민주한국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새정치국민회의, 그 다음에 새천년민주당,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계열하고 열린우리당이 또 합당해서 민주당,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정당이 비교적 인기가 좋을 때는 그 이름을 유지하고, 인기가 없으면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근데 후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뭐 수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하고, 그리고 또
또 선거가 다시 어,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세력들이 또 다시 합쳐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또 있다가 또 불만족스러우면 나갔다가 또 불리하면 이름 바꾸고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안정된 정당 체제에서 이 정당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이 자신들의 국정 성과와 여당일 경우에 국정 성과와 야당일 경우에 그런 의정 활동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여당이 어떤 정책을 폈으면은 유권자들은 이 정당이 이런 정책을 폈구나라는 걸 알고 정책적인 심판을 하는데 정책 대결도 하지 않고 맨날 이름 바꾸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 실체 없는 그런 유인 가치를 가공 생산해서 그거 가지고 국민들 속에서 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정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협의한 정당 체제 플러스 단순 다수제. 이게 왜,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나라는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정당 체제가 안정되긴 했지만 미국도 선거 자금, 돈 정치, 선거 자금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유인 가치를 광고하는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후보의 당락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뭐냐면 얼마만큼 정치 자금을 모집했는가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많이 모집한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금을 많이 모집하면 그 자금을 가지고 효과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후보의 유인 가치를 가공 생산하고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짜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한국처럼. 한국은 더 작고. 그리고 또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국가들이, 어, 이런 정책 대결보다는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는 그냥 그런 국가들이고 달리 얘기하면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 유인가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죠. 어, EIU라는 기관에서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를 해요. EIU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여러분들 인터넷에 찍어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라는 기관에서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하나는 full democracy, 그러니까 완성된 민주주의. 그 다음에 flawed democracy, 좀 결함이 좀 있는 민주주의, flawed democracy. 근데 한국이 어, 민주주의 순위로 보면은 23위에 해당돼요. 23위이고 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중에서는 제일 랭킹이 높은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순위가 올라서 한국이 23위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1등부터 22등까지는 풀 디마크러시 23위부터 75위까지 75위는 싱가포르예요. 23위는 한국. 이 바로 플로우 디마크러시인데 한국이 23위고 이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거죠. 민주주의 역사가 이렇게 짧은 나라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밑에 있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아베가 들어서면서 그 민주주의 순위가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말하자면
가장 원형이고 민주주의의 시초가 미국인데 이처럼 한국보다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을 보면 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당 체제가 이렇게 협의한 편이고 일본도 강한 좌파 정당이 없는 주로 중도와 우파 정당으로 형성된 국가죠. 이런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정책 대결을 사실 하지 않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정당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건데 정책적인 대변 기능보다는 선거에서 상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그런 유인가치를 가공 생산해서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 그리고 유인가치를 광고하기 위해서 재력가 또는 자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따라서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자본가나 아니면 경제적인 유력 세력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가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 지형이 우측으로 기울어진 국가들이에요. 이게 정당 체제가 협의한 정당 체제 국가들은. 그래서 봅시다. 지금 이 강의 노트는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강의 노트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강의 노트 정당 후보자 선택 과정. 라헵하고 헤이즌 이런 학자가 쓴 책이에요. Candidate Selection Process. 이 사람은 이스라엘 학자인데 각 정당에서 후보를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한국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 뭐 선거제도 개혁도 하고 뭐 개헌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 정당만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발하고 후보를 선발할 때 지역구를 통해서 지역구를 대변하는 그런 후보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직능 대표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능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비례대표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책 대결을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로 지금 한국도 일부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 채울 때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뭐 국회의원이나 검사, 뭐 그런 정치 엘리트들, 언론인으로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뭐냐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의원들이 지역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직능 집단 간 갈등, 또 직업 집단 간의 갈등, 계급 간, 계층 간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지역구 간의 갈등은 심하지 않죠.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능 간, 직업 단체와 간, 그 다음에 계층 간, 계급 간 갈등을 정치권에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사회에다 가만 맡겨두면 그들이 조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의 대변자인 직능 대표 그러니까 직업 단체의 대표인 직능 대표들이 대신해서 시민사회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라고 만든 게 비례대표제인데 한국에서는 비례대표를 그런 취지로 사용하지 않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어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로 비례대표제를 채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나마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보들을 결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미통당이나 그리고 과거에 20대 총선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이 일어났던 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지 않고 하향식으로 그러니까 공천 심사위원장을 뽑긴 하지만 당대표의 측근으로 뽑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권한을 줬더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공천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 다 다시 갈아버렸잖아요. 대부분 미통당에서
이처럼 하향식 공천을 하거나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를 뽑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 측근에 맞는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하게 되죠. 그러면은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그런 정책 대결, 직능 단체 간, 직업 단체 간, 계급 간, 계층 간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향식 공천,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하되 직능 대표를 선발하는 상향식 선발을 할 경우에 정책 대결이 일어나겠죠. 그나마 지금 여러 비례대표 정당들, 그러니까 위성 정당들 비롯한 여러 이제 비례대표 정당들이 있는데 상향식으로 이제 후보를 선발하는 경우는 이제 어, 열린 민주당 같은 경우가 추천을 받아서 후보를 결정하고 또 후보의 순위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원들과 또 뭐 그 밖에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투표단을 구성해서 그들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비례대표 정당 말고 기존의 정당들 중에서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인 절차로 상향식으로 후보를 결정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정책 대결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향식 공천.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에서 후보 선발을 투표로 하기로 했는데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지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 중심 비례대표 후보 선발. 여기서 인물 중심이라고 하면은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그러한 후보, 그러니까 쇼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깜짝 쇼처럼 이런 참신한 인물을 뽑았다 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좋아할 만한 사람들, 뭐 참신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깜짝 쇼의 형식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하향식 정당에서는 당 대표의 측근, 자기의 당내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측근들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책 대결이 어려워진 것이죠. 이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요소,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 그 다음에 협의한 정당 체제, 그 다음에 정당 후보자 선택 과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 이게 바로 한국에서 정책 대결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40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강의를 조금만 더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정당 후보자 선택 과정을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원이에요. 첫 번째 차원은 후보자 자격이 얼마만큼 포괄적인지.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제한 없이 누구든 한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제도는 어떤 시민이든지 한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가장 배타적인 경우에는 당원의 자격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그 밖에 까다로운 제약을 둬서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만 한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 뭐 지방 선거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간 정도가 이제 당원. 그래서 모든 시민 누구라도 한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정당의 후보가 되려면 당원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한국도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까다로운 조건은 당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을 축적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벨기안 소셜리스트 파리, 벨기아의 사회주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년 이상 사회주의 협동조합 시장에서 일정한 연간 구입액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당지를 구독해야 되고, 또 자녀가 비기독교 공립학교에 재학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종교 균열과 계급 균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계급 균열, 그 다음에 종교 균열. 그래서 이쪽에는 비종교적인 정당에서 좌파,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정당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럽의 대륙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의 전통, 천주교의 전통이 강한 국가이죠. 따라서 이 사회주의 정당은 이 종교적인 정당과 대비되는 비종교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자녀가 비기독교 공립학교에 다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제도를 소개하면서 합의제냐 아니면 다수제냐라는 그런 대립 구도에서 우리가 정치 제도를 비교했었죠. 예를 들어서 정당 체제의 경우에 다당 체제는 합의제 모형, 그 다음에 단순 다수제는 다수제 모형이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후보의 선발 과정도 합의제냐 아니면 다수제냐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정당 후보자 선택 과정이 폐쇄적일수록 다수제, 그리고 문을 열어놨을수록 포괄적이고 개방적일수록 합의제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